신윤아의 구두는 그녀의 자존심만큼이나 위태롭게 달아 있었다. 오늘 아침 그녀는 거의 다 써버린 구두약을 헝겊에 묻혀 낡은 가죽이 감출 수 있는 마지막 광택을 짜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3년 전 취업 전선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큰맘 먹고 샀던 정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러 번의 드라이 클리닝으로 색은 미세하게 바랬지만 그녀는 어깨의 작은 보풀 하나까지 떼어내며 완벽하게 다림질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금융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늑대가 되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었던 천재. 업계 최고의 투자사 우성캐피털에 입사하여 승승장구하던 스타 애널리스트. 하지만 그 모든 것은 1년 전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상사의 내부자 거래 비리를 눈치챈 그녀가 내부 감사를 요청했지만 교활한 상사는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녀는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고 업계에는 믿을 수 없는 분석가라는 꼬리표가 붙어 암암리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진실을 외면한 세상 앞에서 그녀의 능력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지난 몇 달간 수십 군데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은커녕 서류 통과조차 쉽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들고 JW그룹의 계열사가 뽑는 경력직 사무보조 면접에 가는 길이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경력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자리였지만 지금은 그 무엇이라도 절실했다. JW타워는 거대했다.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창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건물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고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냉기와 완벽하게 통제된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그곳의 모든 것은 성공과 부,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고 그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면접 장소는 43층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녀는 길고 호화로운 복도에 들어섰다. 바닥의 융단은 발소리마저 집어삼켰고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고해 보였다. 그녀는 주눅이 들려는 마음을 다잡으며 이메일에 적힌 면접 장소 4층 홀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복도 한가운데 놓인 청소카트가 4308호의 문패를 애매하게 가리고 있었다. 긴장한 탓에 시야가 흐려진 그녀의 눈에 카트 손잡이에 가려진 숫자 8이 옷처럼 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4308호의 육중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단정한 용모의 비서가 나타났다. 그녀는 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약속된 사람이 온 것으로 판단한 듯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비서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하고는 다른 용무가 있는 듯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윤아는 자신이 들어선 공간을 보고 순간 숨을 멈췄다. 그곳은 딱딱한 의자와 테이블이 놓인 일반적인 면접실이 아니었다.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었다. 역시 대기업의 면접은 다르구나. 일종의 압박 면접인가.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안으로 들어섰다. 한 남자가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인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한 실루엣,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슈트, 그리고 그 어떤 소음도 허락하지 않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 그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윤아는 잠시 호흡을 잊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였고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 차가웠다. JWB 그룹의 총수 강지욱이었다. 물론 유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지욱은 오늘 이 자리에서 태양그룹의 막내딸과 맞선을 보기로 되어 있었다.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의 숙부이자 JW그룹의 부회장인 강민호가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자리였다. 그는 이 무의미한 시간을 10분 안에 끝내버릴 작정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맞은편에 선 윤에게 앉으라는 말도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첫 질문을 던졌다.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윤아는 당황했지만 이내 이것이 지원자의 가치관을 떠보려는 고차원적인 질문이라 판단했다. 그녀는 빠르게 머리를 굴려 대답을 정리했다. 저는 결혼을 두 기업 간의 장기적인 합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과 명확한 목표 공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절대적인 신뢰가 성공적인 합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강지욱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늘 듣던 지루한 대답과는 전혀 다른 흥미로운 답변이었다. 그는 몸을 소파에 기대며 다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에서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잘합니다. 유나는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하기 위해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긴장감 속에서도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욱은 이제 그녀가 맞선 상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호기심은 이미 발동한 후였다. 그는 그녀를 더 시험해보고 싶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유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1년 전의 악몽이 떠올랐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재구성했다. 내부의 부패한 리더를 너무 늦게 파악하고 그로 인해 제 핵심 자산 가치, 즉 저의 경력이 부당하게 평가절하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시장이 아니라 통제 가능해야 할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끝났을 때 스위트룸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강지욱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런 눈빛을 가진 여자는 처음이었다. 실패의 상처를 가졌지만 꺾이지 않은 자존심, 자신의 언어로 상황을 재정의하는 비범한 지성. 그가 또 다른 질문을 하려던 순간 아까의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총재님, 태양그룹의 김민서 아가씨께서 로비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약속 장소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다. 강지욱은 맞은편의 여자는 그를 번갈아 보았다.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을 착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몇 분 전까지 그렇게 당당하고 논리적이던 여성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허둥지둥 사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다 테이블에 놓여있던 자신의 낡은 서류 봉투를 미처 챙기지 못한 채 거의 도망치듯 스위트룸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강지욱은 잠시 동안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비서가 물었다. 김민서 아가씨를 모셔올까요? 아니, 돌려보내.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유나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신유나라는 이름이 적힌 이력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내부의 리스크에 대해 말하던 그녀의 단단한 눈빛을 떠올렸다.
마치 운명처럼 그 역시 지금 거대한 내부의 리스크와 싸우고 있었다. 바로 그의 숙부, 강민호 부회장, 강지욱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숙부를 상대하기 위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날카로운 무기를 찾고 있었다. 어쩌면 방금 전 그 무기가 제 발로 자신을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나간 신윤아 씨에 대해 알아봐.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걸. 강지욱은 신윤아가 허둥지둥 사라진 스위트룸에 홀로 남아 있었다. 공기 중에는 그녀가 남긴 희미한 긴장감과 당혹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했던 단단한 지성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진짜 맞선 상대를 돌려보내라고 지시한 뒤 신윤아가 놓고 간 낡은 이력서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몇 시간 뒤 그의 책상 위에는 신윤아라는 한 인간의 삶이 통째로 요약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 비서의 능력은 실로 감탄스러웠다. 그녀의 빛나던 학창시절, 우성 캐피털에서의 눈부신 활약, 그리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부자 거래 스캔들의 전말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전 상사였던 박 이사가 어떻게 회사의 손실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언론과 업계에 거짓 정보를 흘려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강지욱의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딱, 딱, 딱.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의 숙부, 강민호 부회장. 그는 지금 JW그룹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태양그룹과의 합병을 명분으로 강지욱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딸과 결혼하는 순간 강민호파의 이사회 지분은 강지욱을 압도하게 된다. 그것은 왕좌를 순순히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에게는 아내가 필요했다. 하지만 숙부의 손아귀에 있지 않은 그의 계획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외부의 인물이어야 했다. 예측 불가능해서. 오히려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사람, 신윤아. 그녀는 완벽한 후보였다. 배경도, 인맥도 없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기에. 누구보다 간절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보통 여자들과는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 속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분석력. 강지욱은 그녀의 그 무기가 탐났다. 그는 이것을 거래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구원하고 그녀는 그의 방패가 되어준다.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였다. 한편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온 신윤아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간신히 얻은 면접 기회를 날린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일지도 모를 그녀는 그 남자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남자 앞에서 평생의 수치로 남을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낡은 책상 앞에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금융 서적들과 함께 독촉장이 붙은 각종 고지서들이 널려 있었다. 한때는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분석하던 그녀가 이제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자존심과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바로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윤아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런데요, JW그룹 총재 비서실입니다. 총재님께서
신윤아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윤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혼란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총재, 그럼 그 남자가 정말... 그녀는 자신이 무단 침입으로 고소라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끔찍한 상상에 빠졌다.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다. 다시 찾은 사암맹캄파로 스위트룸은 처음보다 훨씬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강지욱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서론을 꺼내지 않았다. 신윤아 씨, 나는 당신에게 일자리가 아닌 거래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 파일 하나를 밀었다. 그 안에는 우성 캐피털 스캔들에 대한 완벽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당신이 억울하다는 건 잘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도. 그의 말에 윤아는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공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진실을 알아봐 주었다는 기묘한 위안마저 느껴졌다. 강지욱은 자신의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숙부와의 권력 다툼, 강요된 정략 결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엎기 위한 자신의 계획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기업의 인수합병안을 브리핑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윤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계약 결혼입니다. 그가 덧붙였다. 1년 동안 당신은 대외적으로 나의 약혼녀이자 아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나의 방패가 되어 나의 숙부가 계획한 모든 일을 막아낼 변수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의 오명을 완벽하게 씻어주겠습니다. 당신을 매장시킨 자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고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무대를 제공하겠습니다. JW그룹이라는 당신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대 말입니다. 윤아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미친 소리였다.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그녀에게 누군가의 아내 역할을 연기하며 꼭두각시가 되라는 제안은 모욕 그 자체였다. 그녀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이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복수할 기회, 능력을 펼칠 무대. 그녀를 짓밟고 비웃었던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강지욱은 그녀의 내적 갈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지를 준 것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매달린 그녀에게 썩었을지도 모르는 동아줄 하나를 내려준 것이었다.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떨어져 사라질 것인가? 윤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악마의 거래를 제안하는 저 차갑고 강력한 남자. 그녀는 이 상황을 하나의 금융 문제처럼 분석하기 시작했다. 리스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자신의 자유, 정체성, 어쩌면 목숨까지도 담보로 잡혀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잠재적인 수익률은 인생 전체를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 거대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매력적인 투자였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스위트룸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맴돌았다. 마침내 윤아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면접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분석가의 냉철함이 다시 자리 잡고 있었다. 계약 조건을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강지욱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말했다.
모든 세부 조항과 상호 의무, 그리고 계약 파기 시의 조건까지 제가 직접 검토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강지욱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희미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역시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 다음 날 신윤아는 다시 강지욱의 스위트룸에 앉아 있었다. 어제의 혼란과 당혹감은 사라지고 그녀의 앞에는 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두꺼운 계약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이자 재기를 위한 유일한 발판이었다. 강지욱은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김 비서는 증인 자격으로 그들의 뒤에 서 있었다. 이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두뇌와 심장을 건 비즈니스 협상이었다. 유나는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넘겼다. 그녀는 더 이상 겁먹은 취업 준비생이 아니었다. 수백억 원짜리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던 날카로운 애널리스트의 눈으로 모든 조항을 해부하고 분석했다. 이 조항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유나가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아내의 역할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합니다. 저는 단순한 방패나 장식품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이 계약이 상호 이익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면 저에게도 그에 합당한 역할과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대외적인 총재 부인 역할 수행기라는 문구 옆에 JW그룹 비상전략기획실 핵심 팀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강민호 부회장을 상대로 한 전략 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요구한 것이다. 강지욱은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의 핵심 조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계약기간 1년. 단, 강민호 부회장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경우 조기 종료 가능 공개 의무 공식석상에서 대외적으로 완벽한 약혼자 및 부부 관계를 연기할 것. 비밀 유지본 계약의 성격에 대해 제3자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을 것. 사생활 보호사적인 공간에서는 상호 간의 전문적 거리를 유지하며 어떠한 감정적, 육체적 교류도 금지한다. 보상 계약 기간 동안 강지욱은 신윤아의 과거 오명을 완전히 씻어낼 것이며 계약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시 막대한 성공 보수와 JW그룹의 고위 임원직을 보장한다. 윤아는 마지막으로 상호 간의 신뢰가 깨졌을 시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안전장치였다. 모든 조항의 검토와 수정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계약서에 서명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서늘하게 울렸다. 거래는 성립되었다. 모든 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김 비서의 안내에 따라 유나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가 최소한의 개인 물품만을 챙겼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의지했던 낡은 금융서적 몇 권과 부모님의 낡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그녀가 다시 도착한 곳은 JW 타워 최상층, 강지욱의 개인 펜트하우스였다. 옥탑방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차갑고 미니멀한 공간을 채운 비싼 향수 냄새가 낯설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거대한 유리 상자처럼 보였다. 이쪽이 신윤아 씨께서 지내실 방입니다. 김 비서가 안내한 방은 그녀의 옥탑방 전체보다도 넓었다. 거대한 침대와 개인 서재, 그리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욕실까지 갖춰져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드레스룸 안에는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된
수십 벌의 명품 옷과 구두,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곧 연기해야 할 총재의 아내라는 배역을 위한 무대 의상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다이닝룸에서 유나는 강지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최고급 레스토랑 코스 요리처럼 완벽한 음식이었지만 맛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강지욱은 동거를 위한 몇 가지 규칙을 통보했다. 아침 식사는 이검씨 정각, 그날의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할 겁니다. 나의 서재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십시오. 공적인 자리에서는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부르되 사적인 공간에서는 총재님이라는 호칭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신혼부부의 약속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업무 협약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인공적이고 계산된 것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강지욱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강민호 부회장이라고 떠 있었다. 강지욱은 잠시 유나를 쳐다보더니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전환했다. 그녀 역시 들어야 한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기름지고 친근한 척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우리 조카님 이렇게 갑자기 약혼이라니. 이 숙부는 정말 깜짝 놀랐네 그려.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지 그랬나. 강지욱이 약혼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은 불과 1시간 전이었다. 숙부의 허를 찌르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숙부님, 강지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하, 운명적인 사랑이라도 만난 개로군. 어떤 아가씨인지 이 숙부가 무척이나 궁금하네. 우리 강문의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조만간 꼭 한번 만나서 인사를 나눠야지. 기대하고 있겠네.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과 경계, 그리고 날카로운 위협이 독처럼 숨겨져 있었다. 유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의 목소리였다. 게임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되었다. 통화가 끝나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지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그날 밤 유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거대한 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드레스룸에서 가장 화려한 드레스 한 벌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서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비치고 있었다.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 하지만 그 안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두려움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고 말겠다는 결의로 불타는 눈빛. 그녀는 차가운 통유리창에 손을 짚고 발 아래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유를 팔아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샀다.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 돌아갈 다리는 불타 없어졌다. 이제 그녀가 갈 길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신유나가 강지욱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그녀는 총재의 약혼녀라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김 비서는 그녀의 개인 교사가 되어 JW그룹의 복잡한 가계도와 이사회의 권력 구도, 그리고 상류층에 보이지 않는 예절과 화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첫 번째 실전 무대에 서야 했다. 매년 열리는 JW 재단의 자선 갈라,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잔인한 사교계의 전쟁터였다. 이것은 파티가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갈라로 떠나기 직전 강지욱은 그녀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다. 모든 대화는 협상이거나 신문입니다. 모든 미소 뒤에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오늘 참석하는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과 약점, 그리고 우리와의 이해관계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30분 주겠습니다. 전부 숙지하십시오. 그것은 연인에게 하는 조언이 아니라 작전에 투입되는 파트너에게 내리는 지시였다. 유나는 말없이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름과 얼굴을 외우지 않았다. 각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욕망과 약점을 분석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시뮬레이션까지 머릿속으로 끝마쳤다. 그녀가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전문 스타일리스트 팀이 그녀를 완벽하게 변신시켰다.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 목에는 그녀의 쇄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렸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빛나는 보석보다도 더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별처럼 터졌다. 강지욱 총재님과 약혼 여이십니다. 기자들의 외침과 함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쏟아졌다. 유나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질투,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들을 온몸으로 느꼈다. 강지욱은 완벽하게 사랑에 빠진 남자를 연기했다. 그는 유나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그녀를 보호하듯 에스코트했다. 그의 행동은 연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에게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유나는 긴장을 감추고 그의 옆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것처럼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연회장 아는 말 그대로 늑대들의 소굴이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서로의 의도를 탐색하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중심에 드디어 최종 보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허허, 우리 조카님 오셨는가? 기름진 웃음소리와 함께 강민호 부회장이 그의 아내와 함께 다가왔다. 그는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뱀처럼 교활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쪽이 말로만 듣던 그 어여쁜 아가씨로군. 내 조카의 마음을 단번에 훔쳐갈 만해 그는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값을 매기는 듯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회장님, 신유나라고 합니다. 유나가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첫 번째 공격은 강민호의 아내 윤 여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유나의 목걸이를 보며 혀를 찼다. 어머나, 세상에 이 목걸이. 밤에 눈물이 아니니 보통 무거운 게 아닐 텐데 이런 건 처음이라 목이 아프겠구나. 예, 그것은 유나의 근본 없음을 지적하는 상류층 특유의 교묘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로 받아쳤다. JW 가문의 이름이 주는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걸요. 사모님, 제가 과연 그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앞으로 증명해 보여야겠지요. 그녀는 개인적인 모욕을 JW 가문에 대한 충성심과 야망의 표현으로 완벽하게 바꿔놓았다. 윤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번에는 강민호가 직접 나섰다. 그는 마치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듣자 하니 유나 양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고생이 많았겠어. 우리 지우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텐데. 그는 유나가 고아라는 사실을 들춰내어 그녀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을 각인시키려 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유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덕분에 저는 어린 나이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기반을 다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강민호처럼 선대의 유산에 기대어 사는 자들을 겨냥한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주변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몇몇 이사들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강민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마지막 시험 문제를 던졌다. 요즘 우리 그룹이 추진 중인 대한조선 인수가 영 지지부진해서 말이야. 젊은 사람의 시각은 어떨지 궁금하군. 윤아 양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는 윤아가 금융계 출신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처럼 복잡한 M&A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확신했다. 망신을 주어 그녀가 예쁜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임을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대한조선 인수건은 윤아가 지난 며칠간 가장 깊이 파고들었던 사안이었다. 대한조선은 분명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윤아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인수가는 그들의 부실 자산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의 우발부채 리스크는 아직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죠. 제 분석으로는 지금보다 최소 15%는 낮은 가격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만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간결하고 날카로웠으며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연 회장의 공기가 순간 달라졌다. 강지욱의 편에 서 있던 젊은 이사들은 감탄의 눈빛을 보냈고 강민호파의 늙은 임원들조차 그녀를 다시 쳐다보게 만들었다. 강민호는 더 이상 공격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단순하고 순진한 아가씨가 아니었다. 예쁜 꽃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었다. 강지욱은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윤아가 방어해낼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역습까지 해낼 줄은 몰랐다.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눈에 존중이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검이었다. 그날 밤의 갈라는 계속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는 이미 끝난 후였다. 윤아는 강지욱의 옆에서 자신을 둘러싼 늑대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분석가가 아니었다. 이 위험한 게임의 판을 흔드는 새로운 플레이어였다. 이 화려한 세계는 꿈이 아니었다. 아름답게 금박을 입힌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차선 갈라의 다음 날 아침 7시 정각 강지욱과 신윤아는 어김없이 펜트하우스의 다이닝룸에 마주 앉았다. 평소와 같은 침묵 속의 식사였지만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색함과 경계심 대신 차가운 신뢰와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 강지욱은 말로 칭찬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지갑에서 검은색 보안 카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카드만 있으면 그룹 전략기획실 서버와 지난 5년간의 내부 감사 기록에 모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녀가 계약서에서 요구했던 권한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증표이기도 했다. 나의 숙부는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어딘가에 축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꼬리가 잡히지 않을 만큼 교활한 사람이죠. 공식적인 감사팀은 무능하거나 이미 숙부에게 매수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그들이 놓친 것을 찾아내십시오.
숙부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돈의 출처, 그리고 그 돈의 최종 목적지를 그는 분명 거대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겠지요. 신윤아 씨, 당신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윤아는 말없이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굴욕적인 면접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진짜 무대가 주어진 것이다. 그날부터 윤아의 방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그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통유리창에는 온통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분석도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지난 5년간의 JW그룹과 수십 개 계열사의 재무제표, 투자 보고서, 공급망 계약서, 그리고 감사 로그까지 수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김 비서와 펜트하우스의 직원들은 그녀의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식사도 거른 채 모니터 앞에서 밤을 새우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암호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탐정과도 같았다. 강민호 부회장은 강력한 권력만큼이나 치밀한 사람이었다. 그의 자금 흐름에는 의심할 만한 구석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은 합법적인 지출과 투자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윤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회계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돈의 흐름에 숨겨진 미세한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분석가였다. 첫 번째 실마리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강민호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한 계열사인 JW 케미칼의 원자재 조달 부서였다. 그녀는 JW 케미칼에 화학 원료를 공급하는 몇몇 핵심 납품업체들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시장 가격보다 약 3~5% 정도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액수는 너무나도 미미해서 감사팀은 그것을 정상적인 시장 가격 변동으로 치부하고 보고서에 한 줄 언급하는 것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윤아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3~5%의 작은 차액, 그것이 수년간 수천억 원대의 계약에서 반복된다면 그 총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금액이 된다. 전형적인 횡령 수법이었다. 윤아는 즉시 그 납품업체들의 소유 구조를 파고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독립된 중소기업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조세피난처의 서류들을 추적하여 그 회사들의 최종 소유주가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음을 밝혀냈다. 버진 아일랜드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프로미넌스 홀딩스라는 유령 투자 회사였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이 남았다. 이 프로미넌스 홀딩스가 강민호 부회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는 것. 그녀는 프로미넌스 홀딩스의 대규모 자금 아이체 기록과 강민호의 개인적인 해외 출장 기록,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자선재단의 기부금 내역까지 모든 것을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름 끼치는 일치점을 찾아냈다. 강민호가 휴가를 명목으로 마카오나 스위스를 방문할 때마다 프로미넌스 홀딩스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인출되어 특정 프라이빗 뱅커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프로미넌스 홀딩스는 강민호의 개인적인 전쟁 자금 창고였다. 그는 수년간 JW그룹의 피를 빨아먹으며 해외 차명 계좌를 통해 꾸준히 JW그룹의 주식을 사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주주총회에서 모두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습적인 적대적 M&A를 감행하여 그룹 전체를 삼키려는 거대한 계획이었다. 윤아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왕좌를 찬탈하기 위한
용서받지 못할 반역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다. 모든 데이터와 증거,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했다. 모니터 불빛이 피곤하지만 승리감의 번뜩이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뱀의 둥지를 찾아냈다. 새벽녘, 유나는 완성된 보고서가 담긴 태블릿 PC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지욱이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노크하지 않았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강지욱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가 예고 없는 그녀의 등장에 놀라 미간을 찌푸렸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책상 위로 태블릿 PC를 내려놓았다. 화면에 떠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간결하고 또한 치명적이었다. 프로미넌스 홀딩스 내부 적대적 M&A 자금 출처 분석 보고서.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강지욱의 얼굴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섬뜩한 미소가 피어오르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방역의 시간이었다. 강지욱의 서재. 그곳은 펜트하우스 내에서도 가장 깊숙한 성격이었다. 신윤아가 보고서를 들고 그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단순히 문턱 하나를 넘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욱의 단순한 계약 상대에서 그의 유일한 전략적 파트너의 자리로 들어선 것이었다. 강지욱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끝에서 분노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이 덮였을 때 그는 고개를 들어 유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처음으로 그녀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빛이 서려 있었다. 내일부터 나와 함께 모든 임원 전략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그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칭찬도 감탄도 아니었다. 하지만 윤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인정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재에서 방역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 사실을 지금 당장 터뜨리는 건 하책입니다. 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민호 부회장은 그룹 내에 뿌리가 깊습니다. 꼬리 몇 개를 자르고 살아남을 겁니다. 이 정보는 대포가 아니라 그의 숨통을 하나씩 끊을 수 있는 예리한 칼로 써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지욱이 대답했다. 그의 자금줄과 인맥을 먼저 차단해야겠지. 당신이 찾아낸 납품 비리 업체들부터 조용한 내부 감사에 착수할 겁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벽한 공생관계가 되었다. 지욱은 거대한 권력과 자원을 가졌고 윤아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다. 한편 강민호 부회장은 불안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자선 갈라 이후 조카인 강지욱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대담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더군다나 그가 JW 케미칼을 중심으로 조용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마치 누군가가 정확한 목표 지점을 알려준 것처럼 그의 칼끝이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신윤아, 그 꽃처럼 연약해 보이던 여자.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결코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직감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 저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통제할 수 없다면 부셔버려야 했다. 그는 조카의 판단력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사회와 세상에 증명해야만 했다. 저런 근본 없는 여자를 옆에 둔 대가가 무엇인지를 그는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를 불렀다. 언론 조작과
여론전의 귀재였다. 우성 캐피털 시절에 신유나라는 계집에 대해 샅샅이 뒤져. 진실 따위는 필요 없어. 우리가 필요한 건 이야기야. 돈을 노리고 남자를 유혹하는 꽃뱀. 회사를 팔아먹으려던 산업 스파이. 뭐든 좋아. 대중들이 믿고 싶어 할 만한 자극적인 이야기로 만들어 타블로이드지에 먼저 터뜨리고 주류 언론이 물도록 만들어 해결사는 즉시 움직였다. 그는 유나를 모함했던 우성 캐피털의 박 이사에게 접촉했다. 박 이사는 강민호의 후원을 약속받고 기꺼이 거짓 증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유나의 옛 동료 몇 명을 돈으로 매수하여 조작된 이메일과 같은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다. 며칠 뒤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다. 한 인터넷 타블로이드지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충격단도 JW그룹 강지욱 총재의 미스터리한 약혼녀. 과거 회사 팔아먹은 산업 스파이 출신. 기사는 소설에 가까웠다. 박 이사의 거짓 인터뷰를 바탕으로 신유나가 얼마나 야심차고 부도덕한 인물인지 매도했다. 그녀가 강지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그 배경에 다른 세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악의적인 추측까지 덧붙였다. 그 기사는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강민호의 사주를 받은 주류 언론들이 진실 검증이라는 명목해 그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신유나는 미래의 JW 안주인에서 국민적 의혹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녀의 얼굴이 온종일 TV와 인터넷에 오르내렸다. 대중들은 그녀를 향해 무자비한 돌을 던졌다. 1년 전의 악몽이 수천 배는 더 끔찍한 형태로 그녀를 덮쳐왔다. 배신감, 무력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환멸이 다시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JW그룹의 이사회는 즉시 긴급 소집되었다. 강민호의 파벌들은 이때다 싶어 강지욱을 맹공격했다. 총재 어떻게 저런 여자를 우리 가문에, 우리 회사에 들일 생각을 했단 말인가. 총재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오. 강민호는 걱정스러운 삼촌의 얼굴을 한 채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날 밤 유나는 지욱의 서재를 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되고 있어요. 이 계약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이 이 계약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욱의 생각은 달랐다. 과거의 그였다면 실패한 자산은 미련 없이 폐기 처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적진의 지도를 그려온 최고의 파트셔너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숙부의 비열한 공격이 사실은 그녀가 아닌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음날 열린 긴급 이사회. 모든 이사들이 그가 신유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지욱은 단상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약혼녀를 향한 모든 비난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이 스캔들은 신유나 씨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바로 나, 그리고 JW그룹의 미래를 향한 공격입니다. 그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사들을, 특히 강민호 부회장을 꿰뚫어 볼 듯한 시선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상통화 화면에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있는 유나의 모습이 나타났다. 지욱은 스크린 속에 유나를 보며 그리고 동시에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에게 선포하듯 말했다. 이 전쟁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다. 사령관이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부관에게 보내는 흔들림 없는 신뢰의 선언이었다.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던 강민호의 계략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계약 관계를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동맹으로 단련시키고 말았다. 이제 전선은 명확해졌다. 강지욱의 폭탄 선언은 이 사회를 뒤흔들었다. 강민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노련한 맹수처럼 평정심을 되찾았다. 조카의 예상 밖의 저항은 오히려 그의 투지를 불태웠다. 이제 가면을 벗고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사회는 강지욱을 지지하는 젊은 개혁파와 강민호의 편에 선 늙은 보수파로 명확하게 갈라졌다. 펜트하우스에서 화상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신윤아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강지욱이 자신을 방어해준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차가운 벽에 일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주었다.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한 계약서의 감정금지 조항이 그 순간만큼은 무색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등을 맡길 수밖에 없는 동지가 되어 있었다. 단순히 언론의 공격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재에 마주 앉은 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대중의 시선을 단번에 압도할 수 있는 더 크고 충격적인 진실이 필요합니다. 강지욱은 한동안 창밖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의심을 꺼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그럴 자격이 있었다. 1년 반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등산 중에 심장마비.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분입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은 회사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아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놓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윤아는 그의 눈에서 깊은 고통과 슬픔을 읽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신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윤아의 조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현재의 재무제표가 아닌 1년 반 전의 과거 기록들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금융범죄와 선대 회장의 죽음 사이에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당시의 경찰 수사 기록, 부검 보고서, 선대 회장의 개인 일정과 통화 기록까지 접근 가능한 모든 자료를 샅샅이 훑었다. 모든 것은 완벽한 사고사로 종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윤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닌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주목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진실의 조각을 찾아냈다. 선대강 회장이 사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 그는 아무도 모르게 JW 케미칼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바로 강민호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던, 그리고 윤아가 비자금의 출처로 지목했던 바로 그 계열사였다. 하지만 그 감사는 강 회장이 사망한 직후 임시 회장직에 오른 강민호에 의해 고인에 대한 유유라는 명분으로 즉시 중단되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선대 회장은 동생의 횡령 사실을 눈치채고 그 꼬리를 잡기 직전이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났다. 유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미넌스 홀딩스의 자금 흐름을 그 시점과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강 회장이 사망한 바로 그날, 프로미넌스 홀딩스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다급하게 인출되었다. 그 돈은 여러 개의 계좌를 거쳐 당시 강 회장의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장과 최종 사인을 심장마비로 결론 내렸던 부검이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민호는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친형을 살해하고 그 죽음을 사고로 위장한 살인자였다. 심장마비는 아마도 추적이 불가능한 약물을 이용한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이었을 것이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들고 지욱을 찾아갔다. 그녀가 모든 사실을 설명하는 동안 지욱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했다. 그의 오랜 의심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이 부서지고 그 안에서 억눌려왔던 슬픔과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유나는 처음으로 그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함께 싸우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에 서서 주먹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다. 그의 등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어깨는 이제 복수라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싸움은 이제 아버지를 위한 개인적인 복수전이 되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가운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2주 뒤에 열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날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그자가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아버지의 회사, 그리고 아버지의 목숨까지도. 최후의 결전의 막이 올랐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2주. 강지욱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2주 안에 수십 년간 그룹 내에 암처럼 퍼져 있던 강민호의 세력을 뿌리 뽑을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신윤아는 이 전쟁의 총괄 전략가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강지욱의 서재는 이제 그녀와 지욱, 그리고 김비서를 포함한 극소수의 충성파들이 모여 밤낮 없이 작전을 짜는 심장부가 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강민호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주주들과 세상을 단번에 설득시킬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프로미넌스 홀딩스의 복잡한 자금 흐름과 선대 회장의 죽음을 둘러싼 정황 증거들을 시실과 날실처럼 엮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구축해 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다. 탐욕과 부패, 그리고 친족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고발하는 한편에 완벽한 다큐멘터리와도 같았다. 강지욱은 정치적인 전선을 담당했다. 그는 중립 성향의 이사들과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비밀리에 만나고 다녔다. 모든 패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숙부의 리더십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고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뒤엎을 거대한 진실이 공개될 것임을 암시했다. 강민호가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해 주주총회의 흐름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한 표 한 표의 위임장을 확보하며
자신의 세력을 다져나갔다. 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서재에 단둘이 남곤 했다. 치열했던 낮의 전투가 끝나고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계약서의 차가운 조항들을 넘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전략에 대해 날카롭게 토론했다. 때로는 지친 서로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주기도 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한편 강민호 역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조카와 그 여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신윤아를 향한 언론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지욱의 진영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집했다. 무언가 거대한 방역이 준비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그룹 내에 심어놓은 첩자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지욱의 법무팀이 비상체제로 움직이고 있으며 신윤아가 주주총회에서 발표할 중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어리석은 것들, 강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들이 자신의 비자금 내역을 일부 파악했을 것이라고는 짐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한번 해결사를 불렀다. 그 계집이 주주총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다. 아마 내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겠지. 강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그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함정으로 만들어라. 그의 계획은 교활하고 악랄했다. 그는 지욱과 윤아가 프로미넌스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를 직접 만들어 자신에게 횡령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자신을 모함하여 주가를 폭락시킨 뒤 헐값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시나리오였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바이러스를 심어 발표 도중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도록,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조작한 주가 조작 모의, 증거 파일이 마치 해킹으로 유출된 것처럼 터져 나오게 만들어 모든 언론과 주주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주주총회 하루 전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팽팽했다. 윤아는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지식과 분석력, 그리고 진실을 향한 집념이 담긴 결정체였다. 지욱은 필요한 모든 위임장 확보를 마쳤다. 이제 승부는 오직 주주총회 당일 진실의 힘에 달려 있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지욱이 나직이 말했다.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미래를 보고 있었다. 아니요, 내일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서로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찬 총회장은 뜨거운 열기와 긴장감으로 넘실거렸다. 강민호는 단상의 한쪽에 앉아 인자하고 여유로운 미소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친 사냥꾼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다. 바로 그때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욱과 신윤아가 나란히 들어섰다. 좌중이 순간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두 사람은 굳건한 하나의 전선처럼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윤아의 손에는 프레젠테이션이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이 기나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단상에 오르며 반대편에 앉은 강민호와 시선을 마주쳤다. 강민호는 그녀를 향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포식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덫이 완벽하게 펼쳐졌고 저 어리석은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최후의 결전. 그 서막이 올랐다. JW그룹의 연례 주주 총회장.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은 보이지 않는 전운으로 감돌고 있었다. 주주 총회가 시작되고 의례적인 안건들이 논의되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단상의 양끝에 앉은 두 남자, 강지욱과 강민호에게 쏠려 있었다. 강민호는 노련한 정치인처럼 여유로운 연설로 총회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안정과 전통을 강조하며 JW그룹의 역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것은 강지욱의 무모한 리더십을 겨냥한 교묘한 비판이었다. 마침내 강지욱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단상에 선 그는 장내를 둘러보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JW그룹의 진정한 미래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진실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신윤아를 소개했다. 신윤아 실장이 그 진실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아가 단상 중앙에 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침착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JW 케미칼의 비리 장부와 프로미넌스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되는 과정이 명료한 데이터로 펼쳐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강민호파의 이사들이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고함을 쳤지만 강지욱은 의장의 권한으로 그들의 반발을 묵살했다. 윤아가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호의 덫이 발동했다. 갑자기 단상의 대형 스크린이 섬광처럼 번쩍이더니 암전되었다. 총회장 전체의 조명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붉은색 글씨로 SOS템 에롤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다. 바로 그때 강민호가 매수해둔 한 주주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의장이 회의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강지욱과 신윤아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강민호를 모함했다는 조작된 증거가 익명의 제보 형태로 일제히 살포된 것이다. 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통한 표정으로 외쳤다. 강지욱 총재,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자네의 죄를 덮기 위해 이 숙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다니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잠시 동안 강지욱과 신윤아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궁지에 몰린 듯 보였다. 하지만 신윤아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예상대로라는 듯 차분했다. 그녀는 디지털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유도했다. 그녀는 강지욱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욱은 마이크를 잡고 혼란스러운 장내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다.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군요. 다행히. 신윤아 실장이 만약을 대비해 두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총회장의 조명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김 비서와 그의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두껍게 제본된 보고서 뭉치를 모든 주주와 기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윤아의 프레젠테이션 내용 전체가 담긴 실물 보고서였다. 바이러스도 해킹도 막을 수 없는 아날로그 방식의 방역이었다. 주주들이 경악하며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윤아는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했다. 보고서에 담긴 금융범죄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장내에 울려 퍼지는 맑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금융범죄는 더 깊은 부패여의 증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는 선대 강우성 회장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호 부회장이 JW 케미칼의 감사를 필사적으로 막았던 이유는 그의 형이 단순한 횡령이 아닌 그의 궁극적인 배신을 밝혀내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총 회장의 뒷문을 바라보며 선언했다. 저희에겐 증인이 있습니다. 총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초조한 얼굴의 한 중년 남성이 검찰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1년 반 전 선대 회장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던 부검의였다. 강지욱 측의 끈질긴 설득과 압박 끝에 그는 마침내 양심 선언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강민호 부회장이 거액의 뇌물과 협박으로 약물에 의한 독사를 단순 심장마비로 위장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그 증거로 당시 몰래 보관해 두었던 선대 회장의 조직 샘플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회장은 완벽한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다. 강민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모든 계획과 거짓말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그가 도망치거나 변명할 틈도 없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조용히 단상 위로 올라왔다. 강민호 씨, 당신을 횡령 및 주가 조작,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은 그가 지배하려 했던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강민호가 수갑을 찬 채 허망하게 끌려 나가는 모습을 윤아와 지욱은 나란히 서서 지켜보았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장내에서는 한두 사람씩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이내 거대한 함성이 되어 총회장 전체를 가득 메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추문의 불빛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오래 지체되었던 정의의 새벽이 밝아왔음을 알리는 승리의 불빛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JW 게이트라 불리게 된 그날의 주주총회는 대한민국 기업세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강민호를 필두로 한 부패한 9세대 경영진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 빈자리는 강지욱이 직접 발탁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채워졌다. JW그룹은 길고 고통스러웠던 숙청을 거쳐 마침내 더 투명하고 더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신윤아의 이름 앞에는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쓴 비운의 천재라는 꼬리표 대신 총재를 만든 퀸메이커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다. 우성 캐피털 스캔들의 진실은 강민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모두 밝혀졌고 그녀의 옛 상사는 법의 처벌을 받았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모든 명예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JW그룹의 최연소 최고 전략 책임자 CSO였다. 강지욱이 약속했던 그녀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 그녀는 더 이상 총재의 약혼녀라는 임시직함 뒤에 숨어있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만으로도 그룹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하고 존경받는 경영인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오후 윤아는 김비서의 호출을 받고 강지욱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들의 계약상 주 거주지였던 펜트하우스가 아닌 회사 타워의 총재실이었다. 앉으시죠. 신윤아 실장. 강지욱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적인 태도였지만 그를 부르는 호칭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집무실의 공기는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먹하고 무거웠다. 강지욱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두 종류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그의 서명이 이미 날인된 혼인무효 합의서였다. 두 번째는 JW그룹 최고 전략 책임자로서의 정식 고용 계약서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였다. 계약서에 명시된 그녀의 성공 보수였다. 약속했던 모든 것입니다. 지욱이 말했다. 당신의 과거는 깨끗해졌고 당신의 능력은 세상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계약은 모든 목적을 달성하고 완벽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는 계약의 모든 조항을 철저하게 그리고 명예롭게 이행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결말이었다. 유나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억울함을 풀고 능력을 증명하고 경제적인 안정까지. 그녀는 이제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이 위험하고 숨막혔던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들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전쟁을 함께 치렀다.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과 가장 강한 모습을 모두 보았다. 서로의 등 뒤를 지켰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것은 계약서의 어떤 조항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욱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한 자신감 대신 낯선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합의했던 결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는 계약을 존중하여 그녀에게 떠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제발 떠나지 말아 달라는 애원처럼 들렸다. 유나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안에서 무자비한 총수가 아닌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모든 비즈니스적인 언어를 버리고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총재님은 이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말입니까? 그녀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강지욱의 흔들림 없던 눈빛이 처음으로 세차게 요동쳤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유나는 결심했다. 그녀는 혼인 무효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강지욱은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유나는 그를 향해 처음으로 긴장을 완전히 푼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는 우리의 합병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합병을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는 찢어버린 서류 조각들을 옆으로 밀어놓고 그에게 말했다. 대신 영구적인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계약서 없이. 그 순간 강지욱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다. 계산되지 않은 가면을 벗은 따뜻한 미소였다. 그는 책상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닌 진심이 담긴 첫 번째 접촉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극적인 사랑 고백이나 키스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찢겨나간 계약서와 서로를 향한 미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실수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 온 모든 것은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취업 면접을 보러 갔다가 실수로 총재의 맞선 자리에 들어갔던 한 소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서로를 구원하고 제국을 지켜낸 두 파트셔너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